어머니는 모르세요. 아버지 없는 아이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진우야, 제발 그만해. 복수는 너만 망가뜨릴 뿐이야. 저는 평생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40년이 지워지나요? 오빠, 제발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에게 가족은 어머니뿐입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 40년 늦은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만해. 다들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재래시장 새벽 5시 정각입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이른 시간, 시장 골목에는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로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반찬통들을 양팔에 가득 안고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박영심, 올해 74살입니다. 영심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찬물로 얼굴을 씻고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시장으로 향하는 것이죠. 겨울이면 손이 얼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갑지만 여름이면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영심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정말 부지런하세요. 옆 가게 김치찜을 파는 오복순 아주머니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인사를 건넵니다. 영심은 구겨진 앞치마를 털며 환한 미소로 답합니다. 일찍 나와야 장사가 잘 되죠. 아침에 직장 다니는 분들이 반찬 사러 오거든요. 그 사람들 덕분에 하루를 버텨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영심의 손은 4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세월만큼이나 거칠고 굵어져 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인 검버섯들이 점점이 박혀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조금씩 굽어 있었죠. 특히 추운 날이면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반찬을 담을 때마다 아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길로 만드는 반찬들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는 반찬들 준비했어요. 영심은 가게 앞에 좌판을 깔고 정성스럽게 반찬들을 진열합니다. 새벽부터 볶은 김치볶음, 아삭아삭한 콩나물 무침, 고소한 시금치나물, 짭짤한 멸치볶음, 달콤한 당근무침까지 색깔도 고운 반찬들이 한 줄로 늘어섭니다.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죠. 아침 7시가 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김치볶음 하나만 주세요. 어제 사간 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에 회사원이 지갑을 꺼내며 말합니다. 영심의 얼굴에 주름진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은 더 맛있게 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볶았거든요. 간도 딱 맞게 맞췄어요. 영심은 넉넉하게 퍼서 포장해주면서 깻잎 몇 장과 김치까지 덤으로 얹어줍니다. 아유,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일하려면 잘 먹어야죠. 1,000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그 한 그릇 한 그릇이 모여 영심의 하루 생계가 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해도 기껏해야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지만 영심은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때로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콩나물 무침이랑 멸치볶음 주세요. 시금치나물도 하나 주세요.
할머니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영심의 얼굴에도 활기가 돕니다. 이런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되면 영심은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시장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종이박스와 폐지를 주워 모으는 일이죠. 등에 커다란 마대를 메고 구부정한 허리로 골목을 누비는 모습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짠해집니다. 이 박스도 쓸만하네. 여기 신문지도 많이 있구나. 영심은 쓸만한 폐지들을 꼼꼼히 골라 마대에 담습니다. 무릎이 아파 쪼그려 앉기도 힘들지만 한 장 한 장이 모두 소중한 돈이 되기 때문에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심이 할머니, 또 폐지 주우러 다니세요? 나이가 그런데 좀 쉬셔야죠.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것도 돈이 되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은 벌어요. 그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약값도 내고 전기세도 내죠. 안 하면 살기 힘들어요. 영심은 씩씩하게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무릎이 아파 자꾸 허리를 굽히며 절뚝거리면서 걸어야 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픔이 찌릿찌릿 올라왔지만 병원에 갈 돈도 넉넉하지 않아 그냥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무거운 걸 혼자 어떻게 들어요? 지나가던 젊은 대학생이 다가와 마대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네가 왜 이런 걸 해? 할머니가 할 일이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영심은 손사래를 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6시가 되면 영심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갑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만도 못한 4평 남짓한 작은 방이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방 한구석에는 오래된 가스레인지와 냉장고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냉장고가 있고 벽에는 2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요. 영심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인사를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나았는데 혼자가 된 후로는 정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라면 한 그릇을 끓여놓고 오늘 하루 번 돈을 세심하게 세어봅니다. 반찬 장사로 22,000원, 폐지로 3,500원, 총 25,500원입니다.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3만 원, 월세 30만 원을 생각하면 정말 빠듯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이만큼 벌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영심은 작은 가계부에 돈을 기록하며 기도하듯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얇은 벽을 통해 들려오는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한성그룹 강태준 회장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해외 투자 실패로 인한 막대한 손실로 회사 존폐까지 위험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은행들은 추가 대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영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숟가락이 덜컥 떨어지며 바닥에 굴러갑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고 숨이 가빠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만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저며오고
온몸이 떨려옵니다.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60층 건물의 최상층입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강태준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죽 의자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올해 68살, 한때는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던 거물이었지만 지금은 초췌하고 피곤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은 최근 몇 달간의 스트레스로 더욱 깊어져 보였죠. 평소 단정했던 양복도 구겨져 있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가득한 재무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매출 급감 마이너스 30%, 부채 급증 5천억 원, 현금 유동성 위기 심각이라는 무서운 단어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지난 3년간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무리하게 투자했던 것이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태주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개발, 중국 제조업 진출, 인도네시아 자원 개발까지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투자한 돈만 2조 원이 넘었는데 회수할 수 있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비서실장 박 과장이 긴장한 얼굴로 문을 두드리며 들어옵니다. 평소 침착했던 박 과장도 요즘은 늘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추가 대출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에서도 기존 대출에 대한 조기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집니다. 조기 상환이라니, 그럼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직원들 월급은 또 어떻게 주고, 협력업체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번 달 급여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고, 협력업체들도 외상거래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서 원자재 조달마저 완전히 막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한성그룹의 부정비리를 집중 조명하고 있었거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할 것 없이 모든 신문이 한성그룹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한성그룹 회계 조작 의혹 본격 수사, 정치권 로비 자금 수십억 원 규모,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대규모 자금 세탁 정황 포착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매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회장님,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검찰에서 내일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배임 및 횡령입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40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손에 쥔 것이라고는 패기밖에 없었던 자신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인데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아, 나 정민호야. 뉴스 봤어. 정말 심각하더라. 긴급히 만나야겠다. 너를 도와줄 방법이 있어. 정민호는 태준의 대학 동기이자 40년간 함께 사업을 해온 오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큰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이었거든요. 어디서 만날까?
요즘 언론들이 너무 예민해서 조심해야 해. 청량리 전통시장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하나 있어. 거기서 만나자.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오후 4시에 어때? 태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하필 청량리 시장 근처일까요? 평소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나 회원제 클럽에서만 만나던 정민호가 그런 서민적인 곳을 제안하다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오후 3시 반, 태주는 검은색 제네시스를 직접 운전해서 청량리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와 경호원 2명을 대동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불필요한 인력부터 정리해야 했거든요. 임원들도 반 이상이 사표를 냈고 직원들도 하나둘씩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청량리 재래시장에 도착한 태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은 예전 모습과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상인들의 정겨운 호객 소리, 고등어 굽는 냄새와 떡볶이 냄새가 뒤섞인 구수한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태준에게는 달갑지 않은 기억들만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영심이를 처음 만났었지. 태준은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5살 청년이었던 자신이 25살 처녀 박영심을 만나 사랑에 빠졌던 곳이 바로 이 청량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모든 것이 아름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태주는 자꾸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예전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특히 40년 전 이곳에서 만났던 그 여자 박영심을 우연히 마주칠까봐 불안했습니다. 아직도 이 동네에 살고 있을까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마주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장님, 맛있는 반찬 어때요? 오늘 아침에 새로 만든 거예요.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태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돌렸다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익었거든요. 특히 그 눈매가 예전에 봤던 사람과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려고 하기도 전에 그 할머니는 다른 손님을 맞으러 가버렸습니다. 설마 영심이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4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 그리고 영심이가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할 리 없어.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찻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할머니가 신경 쓰였습니다. 뒷모습이 정말 영심이와 비슷했거든요. 찻집에 도착해서 정민호를 만난 태주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준아, 솔직히 말할게. 지금 상황에서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너를 피하고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민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밀어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찻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정민호가 건넨 서류 봉투를 받은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출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한성건설과 한성유통의 지분 80%를 넘겨주는 계약서였거든요. 민호야, 이건 너무 과한 조건 아니야? 우리가 몇십 년을 같이 일해온 사이인데 이럴 필요가 있나? 태준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차갑게 웃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태준아, 지금 내 처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야? 내일 검찰 조사받으면 구속영장 신청될 확률이 90%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하지만 이 조건대로라면
사실상 내가 회사를 포기하는 거잖아.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야. 태주는 서류를 다시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받는 돈은 실제 가치의 3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은행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정치인들도 너와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 정민호의 말이 냉정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평소 태준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고 오랜 동업자들까지 피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 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줘. 내일 오후까지 답을 줄게. 좋아. 하지만 내일 오후 6시까지야. 그 이후에는 내가 보장할 수 없어. 다른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 찻집을 나온 태주는 답답한 마음에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40년 전 추억이 담긴 이 거리를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무거운 마대를 지고 가는 할머니였죠. 저분이 아까 그 할머니군.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그 할머니를 따라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골목골목을 다니며 폐지와 종이박스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힘들어 보였는데 중간중간 허리를 펴며 숨을 고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런 일은 할머니가 해야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정말 익숙했거든요. 태준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순간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름이 많이 생기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40년 전 그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영심아. 태준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도 태준을 돌아봤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25살 청춘 남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설마. 영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당황해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영심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40년 전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영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태준이 맞나?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 같은데. 하지만 태준이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자신을 피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준의 주머니에서 서류가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영심은 본능적으로 그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영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그녀는 계약서의 내용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영심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장 전체가 조용해질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은 물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영심을 바라봤습니다. 그 서류,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독약이에요. 시장 사람들은 영심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망구가 뭘 안다고 저래. 폐지나 줍는 할머니가 무슨 계약서를 안다고. 나이 드니까 헛소리 하나 봐.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영심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 계약서는 정말 위험해요.
영심은 서류를 들고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조항이요.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받는 돈이 시세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게다가 여기 이 부분 추가 채무까지 떠안게 되어 있어요.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심이 계약서의 핵심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그것도 몇 분 만에 말이죠. 당신이 어떻게 이런 걸 알죠? 태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나도 사업을 해봤거든요. 작은 가게지만 40년 넘게 했어요. 이런 계약서는 한눈에 봐도 함정이 가득해요. 영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이 조항 보세요. 계약 후 3년간 추가 투자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돈을 더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인정 많고 똑똑하다고 소문난 영심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하니까 뭔가 있어 보였거든요.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런 계약서는 정말 위험해 보여. 태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영심이 자신을 도우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면서도 말이죠. 왜 나를 도우려고 하는 거죠?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영심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틋함까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태준이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계약은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물론 직원들까지 모두 피해를 입게 돼요. 영심의 말에 태준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영심의 말이 맞을까요? 정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날 밤 태준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그 계약서에 함정이 있었을까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영심이 자신을 도우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원망하고 미워할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태준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 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투자 실패 책임을 지실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천공항에는 한 여성이 막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강세영, 태준의 외동딸로 올해 40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월스트리트에서 10년간 일했던 그녀는 아버지의 위기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세영은 택시 안에서 신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잔혹한 경영 방식에 늘 반발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자상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영이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평소 분주했던 회사는 썰렁했고 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세영 상무님 오셨습니까? 비서실장 박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회장님은 아직 검찰청에 계십니다. 오후 늦게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세영은 아버지 방에서 쌓여있는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현금은 바닥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세영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영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어디로 갈지 묻자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갔던 청량리 시장이 생각났습니다. 청량리 재래시장으로 가주세요. 거기는 왜요? 어린 시절 추억이 있어서요. 청량리 시장에 도착한 세영은 옛 기억을 떠올리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20살 때까지는 아버지와 종종 이곳에 왔었거든요. 아버지가 세상을 제대로 알려면 서민들의 삶을 봐야 한다며 데려왔던 곳이었습니다. 아가씨, 맛있는 반찬 어때요? 한 할머니가 세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세영은 고개를 돌렸다가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반찬이 맛있나요? 김치볶음이 유명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세영이 김치볶음을 맛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그래요. 정성이 제일이죠. 그때 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세영아, 아빠가 집에 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집으로 와라. 세영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요, 언제든 오세요. 집에서 만난 아버지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세영아, 미안하다. 이런 일로 너를 귀국시켜서.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더 힘드실 텐데요. 세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세영아, 아버지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 회사를 살리려면 지분을 넘겨줘야 할지도 모른다. 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정민호가 제안한 계약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청량리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구나. 신기하게도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 세영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할머니가 청량리 시장에서 반찬 파는 분이에요? 너도 아나? 제가 오늘 그분한테 반찬을 샀어요.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뭔가 특별해 보였어. 단순한 장사꾼이 아닌 것 같더라고. 태준이 말했습니다. 세영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남달랐거든요. 깊은 지혜와 아픔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그 할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계약서를 한번 봐도 될까요? 세영은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망설이다가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세영이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계약은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함정이 가득해요. 뭐가 문제야? 여기 보세요. 지분을 넘겨준 후에도 경영 책임은 그대로 지셔야 해요.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개인 재산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조항은 정민호가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회사도 잃고 개인 재산까지 잃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건 완전히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세영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이상해요. 계약 상대방이 정민호 아저씨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되어 있어요. 익스프레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데? 민호가 왜 다른 회사 이름으로 계약서를 만들었을까? 태준은 의아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 이 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정말 독약 같은 계약이에요. 세영의 말에 태준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영심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
태준이 막막해했습니다. 우선 시간을 벌어야 해요.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조언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세영의 제안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다시 가보자. 그 할머니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태준은 아직 영심이 자신의 옛 연인이라는 사실을 세영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세영은 아버지의 얘기를 곱씹어 봤습니다. 분명히 그 할머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복잡한 계약서를 그렇게 빨리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를 도우려 했을까요? 세영은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태준과 세영은 함께 청량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태준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세영은 아버지가 왜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할머니가 저희한테 도움이 될까요? 어제 계약서를 보시더니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는데. 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어제 그분 말씀이 정확했잖아. 분명히 뭔가 아시는 분 같아. 그냥 평범한 반찬 장사하는 할머니는 아니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까지 말이죠. 과연 영심을 다시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4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장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영심의 반찬 가게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거든요. 무슨 일일까요? 세영이 궁금해하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자. 태준도 불안한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영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어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요. 영심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는데 영심에게 뭔가를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당신 아들 박진우 씨가 익스프레스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라고요. 그리고 한성그룹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여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과 세영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익스프레스 인베스트먼트, 바로 어제 계약서에서 봤던 그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라는 이름도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 그 이름 분명히 어디서 들어봤는데. 태준이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영심이 임신했다고 고백했을 때 아이의 이름을 진우라고 지으려 한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영심의 아들이 자신의 회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영심은 계속 울며 부인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라고요. 어려서부터 저를 도와가며 공부했던 아이예요. 절대 남을 해치는 일은 안 해요. 하지만 정작 남자들은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회사 등기부등본입니다. 박진우, 나이 44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익스프레스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여주자 영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세영이 그 서류를 자세히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정민호 아저씨와 손을 잡고 저희를 속인 건가요? 그런 것 같다. 내가 완전히 속은 거야.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지. 태주는 배신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180cm 정도 되는 큰 키에 인상이 날카로운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어 이 동네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바로 박진우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영심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영심은 아들을 보자 더욱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야, 이 사람들이 네가 나쁜 일을 한다고 그래. 다른 사람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고 그래. 그게 정말 사실이냐? 어머니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영심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한성그룹을 인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우의 고백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심은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는 거냐? 너는 착한 아이였잖아. 남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의 시선이 태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40년간 사진으로만 봐왔던 그 남자,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강태준 회장님이십니까? 진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렇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코의 모양이 젊은 시절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를 기억하시겠군요. 40년 전에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임신시켜 놓고는 책임지지 않고 버리고 간 그 여자 말입니다. 진우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이 엄청난 폭로를 지켜봤습니다. 세영은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진우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설명해 주세요. 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아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세영아, 이 할머니는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남자는 당신의 친아들입니다. 진우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전 당신이 사랑한다고 속이고 임신시켜 놓고는 책임지지 않고 도망간 바로 그 아이가 저입니다. 진우의 말에 세영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심은 땅에 주저앉은 채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만해, 진우야. 제발 그만하자. 이제 와서 복수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니?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폭탄 발언이 터진 후 시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가족사의 말을 잃었고 영심은 땅에 주저앉은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와 진우를 번갈아 봤습니다. 자신에게 이복형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아버지의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형이 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제발 그만해.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영심이 눈물을 닦으며 아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왔어요. 정민호와 손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한성그룹의 모든 것이 제 손에 들어올 겁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민호 사장님. 진우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진우야,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강태준이 계약서 사인을 미루고 있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주는 그 대화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이제 선택하세요. 순순히 계약서에 사인하시거나 아니면 내일 검찰청에서 구속되시거나. 진우야, 제발. 영심이 다시 애원했지만 진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세영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했습니까? 진우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어머니뿐입니다. 당신들은 저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때 갑자기 시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수사관들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준 씨,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세영이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근거로 체포하는 거죠? 한성그룹 회계 조작과 정치권 로비 자금 제공 등의 혐의입니다. 증거와 증인이 확보되었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태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40년간 기다린 복수가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영심은 아들의 차가운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네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변한 거냐? 영심이 울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이었어요.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면서 수없이 당한 모욕과 차별을 어머니는 모르세요. 진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릴 때 어머니가 밤늦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저는 평생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준이 수갑을 찬 채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내 어머니와 너를 일부러 버린 게 아니었어. 그때 상황이. 변명하지 마세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변명은 무슨. 세영이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이렇게 서로 상처만 주면 뭐가 달라져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 회장 긴급 체포, 재벌가 스캔들 폭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태준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심은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도 괴로웠지만 아들이 복수에 사로잡혀 변해버린 모습이 더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요. 진우가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강태준의 아들입니다. 40년 전 그가 버린 아이죠. 기자들이 일제히 진우에게 몰렸습니다. 정말 강태준 회장의 아들입니까? 복수를 위해 회사를 인수하려는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와 저를 버린 그 남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세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체포되고 새로 알게 된 오빠는 복수에 눈이 멀어 있고 할머니는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40년 전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세영이 영심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머니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심은 세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영아, 너는 착한 아이구나. 내 아버지의 죄를 네가 질 필요는 없어. 영심이 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주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영심과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영심아, 정말 미안하다. 진우야, 아버지가 너무 늦었지만 사랑한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오빠, 제발 마음을 바꿔주세요. 세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이렇게 복수해봤자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진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행복? 저는 평생 행복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행복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심은 아들의 차가운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태준에 대한 원망과 한 때문에 아들에게도 상처를 주었구나. 진우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너를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니 탓이야. 하지만 진우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내일이면 한성그룹은 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강태준은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거예요. 진우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체포되면서 회사는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도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40년간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태준은 차가운 독방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수의를 입은 모습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던 재벌 회장의 모습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40년 전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구나. 태준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5살 청년이었던 자신은 아버지의 강요로 재벌가 딸과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영심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돈과 권력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영심이 임신했다고 고백했을 때도 자신은 도망쳐버렸습니다. 영심아, 정말 미안하다. 진우야, 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태주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영은 아버지를 면회하러 구치소에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아버지는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세영아.
아버지 때문에 너까지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구나. 아버지, 진우 오빠를 만나봤어요. 정말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복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영의 말에 태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을 거야.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빠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40년간 쌓인 원망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풀겠니? 그때 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세영아, 할머니예요. 지금 당장 청량리 시장으로 와줄 수 있어요? 진우가 큰일을 저지르려고 해요. 영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세영은 급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영심은 진우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그만해. 이 이상 어떻게 하려는 거냐? 어머니,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태준을 완전히 파멸시킬 겁니다. 오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이미 감옥에 가셨잖아요. 세영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저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개인 재산까지 모두요. 영심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우야, 복수는 여기서 그만해. 더 이상 하면 네가 망가져. 어머니가 평생 너를 키우면서 이런 복수기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을 때마다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진우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까지 가서 공부한 거냐? 복수하려고? 세영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부도 모든 성공도 오직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짓밟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진우야, 계획대로 되고 있어. 내일이면 한성그룹의 모든 자산이 우리 것이 돼. 하지만 영심이 정민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군요. 할머니, 저는 단지 진우의 꿈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복수는 진우 자신이 원한 거예요. 정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영심은 정민호의 교활한 미소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진우야, 저 사람은 너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정말 내 편이라면 이렇게 복수에 눈멀게 하지 않았을 거야. 영심의 말에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세영이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저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아버지가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거예요. 만날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빠, 복수해봤자 오빠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공허해질 뿐이에요. 세영의 간절한 목소리에 진우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복수가 끝나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영심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내게 아버지 얘기를 해주지 않은 것도, 원망만 키워준 것도 모두 어머니 잘못이야. 제발 복수는 그만하자. 어머니, 일어나세요. 왜 무릎을 꿇으세요? 진우가 당황해서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우야, 어머니가 평생 너에게 미안했어.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가난하게 키워서 미안했어. 어머니. 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복수에 대한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야.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 하지만 영심이 정민호를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하세요. 내 아들을 망치지 마세요. 그때 진우의 휴대폰으로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강태준, 구치소에서 쓰러져 응급실 이송. 진우는 그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영도 급히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세영이 소리치며 병원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세영을 따라 나섰습니다. 진우야, 어디 가니? 영심이 불렀지만 진우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진우와 세영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을 일으켰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진우는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원망했던 그 남자가 지금은 그저 늙고 병든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했던 복수였을까?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후 태준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뜬 그가 처음 본 것은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진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우야. 태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니? 복수하려던 계획은 어떻게 됐고? 태준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40년 전 그때 아버지가 용기가 없었어. 사랑보다 돈을 선택한 비겁한 놈이었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려면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야. 진우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건가요?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아버지가 용기만 있었다면 내 어머니와 너를 선택할 수 있었어. 하지만 난 겁쟁이였어. 태준의 고백에 진우는 40년간 품어왔던 의문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영심과 세영이 들어왔습니다. 영심은 태준을 보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많이 아프셨죠? 영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심아. 태준은 영심을 보자 더욱 울컥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너와 진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영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영이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복수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민호는 계속 재촉하고 있고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태준이 진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진우는 처음엔 피하려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복수를 그만두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인생을 복수에만 바치지는 말아다오. 무슨 뜻이에요? 너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복수가 아닌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다오. 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야. 태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진우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영심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어머니도 그래. 복수보다는 내 행복이 더 중요해. 어머니가 평생 너를 키우면서 바란 건 네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였어.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진우야, 언제까지 병원에 있을 거야? 내일이 마지막 기한이라고 했잖아. 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민호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불편했습니다. 오빠, 정민호 아저씨가 오빠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빠를 위한다면 이렇게 복수에만 매달리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영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태준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하지만 한성그룹 지분 중에서 내 몫을 정당하게 주고 싶어. 복수가 아니라 아들로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내 아들이야. 세영이와 똑같은 자격이 있어. 복수로 빼앗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당당하게 받아다오. 태준의 제안에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영심도 놀랐습니다. 태준아, 정말 그럴 거냐? 그래, 40년 늦었지만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싶어. 진우야, 정민호와 손을 끊고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같이 해보자. 태준의 진심 어린 제안에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처음부터 인정했어. 다만 용기가 없어서 찾아가지 못했을 뿐이야. 태준의 말에 진우는 40년간 품어왔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영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우리는 가족이야. 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심도 이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은 퇴원했습니다. 검찰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진우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정민호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민호는 처음부터 진우를 이용해 한성그룹을 차지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정민호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복수에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정민호는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우 없이는 한성그룹을 차지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한 달 후 청량리 재래시장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심은 여전히 반찬 가게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영이 매일 찾아와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세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 두면 복 받을 거야. 영심은 세영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진우도 주말이면 시장에 나와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게를 큰 곳으로 옮겨드릴까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40년 넘게 정든 곳인데 어디 가겠니? 영심은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태준도 가끔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반찬 하나 주세요. 진우가 장난스럽게 말하면 태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공짜로 드릴게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시장 한켠의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영심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정말 가족 같아요. 세영이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태준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된 거지.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가족입니다. 영심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난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거야. 영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에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포개졌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따뜻한 풍경을 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